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34회를 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인강드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련되는 기출문제 시간이 출발했습니다. 특히 우리 중개사법은 기출문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쭉 보시겠지만 이 기출문제는 출제되었던 지문들이 거의 매년 혹은 경년으로 이렇게 넘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10개년의 기출문제들이 우리가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거의 70~80% 출제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자, 오늘 수업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은 다른 수업은 다른 수업도 다 중요하겠지만 반드시 지금부터 출발하는 기출문제는 거의 암기하다시피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제됐던 지문 또 출제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똑같이 출제는 안 하겠죠. 해마다 똑같이 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석하면 반드시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기출문제에서 타 과목에 비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출문제를 이렇게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시면서 느낌 오지만 이게 30회 때 나왔는데 32회 때 또 나왔네 33회 때 나왔네 이걸 느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 기출문제집은 반드시 정성 들여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런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특히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 시간이 출발을 했고 자, 제1장 총칙과 재정 목적인데 이 총칙과 재정 목적에서는 조문이 3개가 있습니다. 1조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제3조가 중개대상물인데 평균 2문제 이상 출제입니다. 조문 하나에 하나씩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총칙편은 쉽습니다. 특히 민법의 총칙은 좀 부담스럽죠. 민법 파트는 총칙, 그 다음에 물권, 그 다음에 계약법, 그리고 민사특별법 순서로 간다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제락부분 총칙입니다. 그 다음 물권, 계약, 민사특별법인데 민사특별이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앞에 걸어놓고 천천히 쉬워지니까 만약 수험생들이 민법 문제를 푸실 때 1, 2, 3번에 있는 총칙 문제에서 앞부분에서 걸려버리면 뒷부분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놓치는 수가 많아지니까 혹시 모의고사 등을 준비하실 때는 민법 과목만큼은 뒤편에서부터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번 풀고 39번, 38번, 37번 뒤쪽으로도 푸는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적을 비교해 보시면 이게 어느 게 내 방향이 좋을까 그런 감도 한번 잡아볼 건데 물론 총칙에서는 민법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 중개사법에서의 총칙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니까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총칙과 재정 목적편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로는 14페이지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인강드림 기출문제집 14페이지 1번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출제했고 기출문제니까 출제했던 문제를 그대로 올린 거죠. 여기 33회는 작년에 출제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고 여러분 별이 2개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상, 중, 하 난이도에서 중급 수준은 된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 하단에 01번 밑에 중 이렇게 돼 있죠. 저 중은 출제 빈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상중하 출제 빈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겠지만 자료를 보는 법은 그렇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중요해도 잘 출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또 아무리 쉬운 부분도 잘 출제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느껴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가볍게 보신 것 같아도 전 문제에 대해서 상중하 표시하는 것도 편집에서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굉장히 고민스럽기도 하고 열심히 했고 또 하단에 상중하 출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최근 10개년 계획을 10개년 내용들을 분석해보고 정리를 했던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용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는 법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별표 3개짜리만 중요하다. 별표 1개짜리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는 없겠죠. 왜 의미가 없는가 하면 출제된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다시 출제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가지시고 교재를 보는 법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해설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하단에 보시면 논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뭐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논점, 그리고 해설 당연히 되어 있겠고 정답도 표시되어 있죠.
자, 우리 교재로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참하고 계시는 교재는 14페이지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서 틀리는 것은 이렇게 들었고 작년 33회 때 문제입니다. 특히나 잘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아주 정확하게 들었고 여러분 용어의 정의는 글자 그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1번 들었죠. 이때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는 그 밖의 권리가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중개라는 용어를 물을 때는 그 밖의 권리가 있느냐를 꾸준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들었죠. 그래서 5.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정확하게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등 틀리게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개설 등록한 자. 3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을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정확하게 세 가지 돌았죠. 다른 사람의 을에 앞에 항상 1번 달려야 됩니다. 조건입니다.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세 번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하여 세 가지 조건이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5. 4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소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X.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잠깐만요. 답은 4번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법인의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자 이를 소공사라 합니다. 자, 포함, 수행, 보조를 정확하게 딱딱딱 잡아야 된다라고 수업을 했었고 지금은 제외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해당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것 답은 4번입니다. 5번 중개보조원은 가장 중요한 지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부터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돌았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뭐하는 자다? 보조하는 자. 단순한 업무를 보조.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4번인데 자, 이 문제의 논점은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는 걸 요구했고 또 기본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전달도 많이 했습니다. 주어진 용어가 모두 몇 개가 있다? 우리 법에서 6개가 제시되어 있고 6개는 작년 33회 출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의 해마다 돌아가면씩 하나씩 옵니다. 이번에는 사원 임원을 포함하는데 해당하지 않는다를 문제를 걸었죠. 그러면 내년 여러분들이 만나는 올해 34회 때는 1, 2, 3번 이런 중개나 개공사, 중개업의 정의를 분명히 물을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3번 문제로 바로 접어들겠습니다. 요 2번 문제는 여러분 교재가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굳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1번 지금 주어진 문제와 거의 같으니까 여러분 교재를 지참하신 분도 2번 문제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의미가 없으니까 보시지 말고. 자, 3번 넘어왔습니다. 별 2개입니다. 그리고 출제 빈도는 좀 낮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도 출제 빈도 높습니다. 낮습니다도 큰 의미는 없다. 그죠? 상급의 문제라도 내가 쉬우면 하급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상대적인 거니까 잘 안 나옵니다 하더라도 3년에 한 번만 나오더라도 그것도 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렵다 싶다는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객관적으로 체크를 하실 수 있도록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걸 다시 전달합니다. 자, 3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틀렸죠?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하는데 그런 의무가 있다 하면 당연히 X. 자, 2번 소공사는 소속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렇습니까? 틀렸죠?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라고 지금 좀 전에 33회 문제도 유사 문제로 흘러갔습니다. 될 수 없다 했으니까 X. 3번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역시 X입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은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고 시험에 합격하면 당연히 자격증은 교부됩니다. 외국인도 가능하죠.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5. 이때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말로 설명을 하거나 하다가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5.
5번 토지 이용 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 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공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분 토지 이용 계획도 당연히 뭡니까? 공법상 사항도 당연히 설명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 포함되지 않는다. X. 답은 4번 이렇게 들어가고 32회 때 지금 기출문제는 사실상 좀 전에 보신 1번 문제 33회 문제와 거의 유사하죠. 2번 보시면 소공사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합니다. 그래서 소공사에 관한 내용은 포함, 수행, 보조를 딱딱딱 붙어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는 게 있죠. 개공사의 업무의 범위,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확인 설명할 의무가 없다라는 의무의 범위 등을 나타내는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4번, 틀린 것도 왜 틀렸다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죠. 자, 4번 문제 상급의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 및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특히 용어의 정의에서 중요한 것 중개업의 정의 중요합니다. 이것과 중개라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중개업과 중개는 다르죠. 중개업이라는 것은 좀 전에 지문에서 3가지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었다면 중개라는 것은 팔고 사는 사람 사이에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중개 용어에서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타인의 의뢰 또 나옵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자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은 중개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타인의 의뢰 첫 번째 조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인데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중개가 되니까 이것들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면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래서 중개업이라는 용어 3가지를 푸는 거죠. 1. 다른 사람의 의뢰 2. 보수를 받고 3번은 중개를 업으로 하는데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중개가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5. 2번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맞다. 그래서 이것은 판례가 제시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컨설팅 행위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뭐 설명해야 될 이유도 없고 판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3번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조력이라는 것은 도와주는 거죠. 주선해주는 사실행위이다. 옵니다. 자, 이때 이 중개행위에 대한 개념으로서는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 요거 꼭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 수업 시간에 중개에 대해서 그림을 보잖아요. 자,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는 사람 을이 있을 겁니다.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 그러죠.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 그림으로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셨는데 자, 이 중개라는 그림을 보시면서 자, 부동산을 하나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개공사가 뭐를 해야 되죠? 우리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또는 괜찮은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개공사는 최소한 이 물건에 가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되겠죠. 물건을 잘 확인해서 매수자에게 설명을 잘 해야 자 이게 팔리든 사든지 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물건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행위, 그걸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사실행위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 여러분이 중개를 받았다고 한번 쳐봐요. 뭐 해야 된다? 물건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중개를 왜 하지요? 두 사람이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게 중개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를 뭐라고 부른다? 계약하려고 중개를 하잖아 지금. 그죠? 이 계약을 뭐라고 부른다? 법률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아주 출제가 잘 되는 단어니까 한 번은 사실행위, 한 번은 법률행위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힘들어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정리하셔야 되는가 하면 앞으로 계약하면 자동으로 법률행위 이거 하나만 정리가 돼 있더라도 앞으로 법률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편할 겁니다.
자, 우리 두 사람이 매매를 했잖아.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 두 사람이 계약을 했잖아. 이해하시죠?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법률행위라고 부른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법률행위가 하나가 정립이 딱 돼 있으면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이라는 큰 단원하고도 비교 분석이 됩니다. 자, 요거 하나는 기억합니다. 계약이 뭐라고요? 법률행위. 그죠? 자, 계약을 하려고 지금 중개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한 번은 법률행위, 한 번은 사실행위가 들어오더라도 절대 어려워하지 말 것. 계약하려고 하니까 이 중개의 대상은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다. 물건을 확인하고 설명하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조력이라는 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는 좀 더 보조적 사실행위다. 이래도 되지. 두 사람의 계약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3번 지문은 출제된 지문이니까 글자 그대로 딱 암비까지 해놓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쿡 찌르면서 2, 2는 하면 졸다가도 2, 2는 하면 4 대답하죠. 2, 3은 하면 6 이렇게 대답하듯이 계약하면 뭐 법률행위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정리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것을 하나 얻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중개를 왜 합니까? 저 물건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을 알선하는 거니까 이 매매, 교환, 임대차를 계약이라 한다. 계약을 다른 말로는 법률행위. 자,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인데 중개의 대상은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시 3번 지문 보시면 중개는 두 사람의 법률행위가 뭐라 그랬죠? 계약이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도와주는 사실행위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5. 자, 4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한다.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죠? 뭔가 뭐 진정으로 이런 말이 들어갔고 주관적 하면 틀려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답이 4번인데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중개를 할 때 이 개공사가 나 이거 중개하려고 하는 거요 라는 자기의 주관적 의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 행위가 몇 번을 했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고 어떤 사태를 만들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진정으로 성실하게 이런 말 들어가면 조심하셔야 된다고. 수험생들은 진정으로 성실하게 이런 말 들어가면 좋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 그죠? X예요. 객관적 의사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 4번. 5번 중개행위에는 개공사가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중개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에 의한 것도 중개에 포함한다. 여러분 보통 이렇죠.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왔어요. 그것도 사주세요 하고 오면 여기에 쌍방의 의뢰를 받은 거잖아. 그죠? 그런데 아파트를 팔아달라는 사람은 왔는데 사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개공사가 B라는 개공사에게 당신이 사는 사람을 찾아보시오. 이렇게도 연결해야 되겠죠. 자, 일방으로부터 들어오는 중개도 무엇으로 본다? 중개에 해당한다라는 게 판례의 모습입니다. 지금 4번 지문은 20회 때 수정 문제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역시 논점은 용어의 정의로서 관련되는 판례들을 5개 쫙 연결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또다시 출제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5번 문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5번 지문이죠. 공인중개사법상 역시 용어의 정의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이번에는 28회 때 출제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 용어의 정의는 매년 출제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은 1번.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한다. X예요. 우리 공인중개사의 정의는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 자, 이 법이 뭐다? 공인중개사법이죠. 외국에 따른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또 들어왔죠.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X. 반드시 보수를 받고. 그래서 조건이 2개였잖아요.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했으니까 또 X. 3번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소공사가 아니다. X. 아까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벌써 3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공사는 법인의 사원 임원을 포함합니다.
아니다 때문에 X. 4. 중개보조원은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옆에 웃긴다 적으셔야 되죠. 공인중개사로서가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합니다. 다 틀렸네요. 자, 옳은 것은 5번 들어옵니까? 개공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되는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들어오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5. 아까 보셨죠? 주관적 의사가 아니고 이 행위가 몇 번을 했고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객관적으로 보아서 판단한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지문이 5번이 연결됐습니다. 좀 전에 했던 4번 문제는 틀리게 처리했고 5번 지문은 그 판례를 객관적으로 보아서 판단하는 옳은 지문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사실상 같은 문제입니다. 이해를 딱 맞추고 4번, 5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접어듭니다. 6번 지문입니다. 자, 박스형 문제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찾으시오. 결국은 또 용어의 정의고 지금 좀 전에 보셨던 문제가 28회 때 출제 문제면 지금 27회 때니까 해마다 똑같이 나온다는 걸 느낍니다. 역시 원래 34회도 여러분들은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6번 문제 같은 문제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개공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정확하게 들었죠. 개공사 하면 등록한 자 정확히 잡아야 되는데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X입니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런 문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용어의 정의는 글자 그대로 암기합니다. 등록한 자, 이 자가 개공사죠. 니은, 소공사에는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한다. 드디어 나왔다. 그죠?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지금 몇 번째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됐죠? 5.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사에 고용되어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공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개공사는 등록한 자죠. 등록한 자가 이제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개공사를 중심으로 이 책 한 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는 업무의 범위, 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떤 거냐, 하다가 위반을 하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이렇게 해서 개공사를 주인공으로 이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개공사를 도와주는 직원이 2명이 있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소공사, 자격증 없이 도와주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개공사를 중심으로 이 법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 자격증을 가지고 도와주는 자, 보조하는 자를 소공사이다. 5.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리얼,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이라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맞다. 그래서 지문이 다 맞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데 특히 이를 지문 리얼에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하는 것은 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셨죠? 업이라 하면 3가지 요소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 행위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을 갖출 때 업이 된다. 업에 대한 요소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하는 건 업이 안 되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하니까 중요한 내용이고 중요한 판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용어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답은 5번인데 역시 같은 지문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느낌을 가지시죠. 결론은 뭔가 하면 용어의 정의 제2조 6가지는 시험 때까지 반드시 글자 그대로 암기합니다. 여러분 암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암기하는 거지 자기가 어떤 내용을 보태거나 빼면 틀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측면에서 출발하면 용어의 정의는 무조건 틀리니까 6가지를 글자 그대로 토시 하나, 글자 하나까지도 암기해야 됩니다. 자, 또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역시 용어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역시 26회 때 문제니까 뭐 26, 27, 28 똑같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1번부터 5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지상권, 대표적으로 여러분 분묘기지권 등이 해당되는데, 자,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히 법률의 규정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을 네 살래 팔래 중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설정이 돼 있는 법정 지상권을 무하는 행위는 양도할 수는 있다. 이게 5예요. 그죠? 자, 그러면 법정 지상권의 설정 들어오면 당연히 X입니다. 설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개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양도할 수는 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1번 답이 5 들어왔습니다. 자, 2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한 번 1회 건물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이라 한 것이라 본다. X. 여러분 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 한다 그랬죠. 뭐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틀린 지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번 지문도 또 나왔던 지문이죠. 자, 3번 외국의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X. 자, 우리 공인중개사의 정의 뭐였죠?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갑니다. 역시 3번 지문도 틀렸고, 자, 4번 소공사란 법인인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X입니다. 자, 법인에 해당되지 않고 개인에 관한 중개사무소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직원으로 있는 사람도 당연히 소공사에 해당되죠. 근데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하니까 틀렸고, 자, 5번 중개보조원이란 하고 또 용어가 출발합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정확하게 돌았고, 개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런 의무가 있다 하면 무조건 틀린다 그랬죠.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를 무하는 자다. 보조만 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어디를 틀리게 한다는 걸 여러분 익히고 있고 계속 중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법정 지상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설정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양도하는 것은 당연히 중개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이 출제 문제들은 하나하나가 성서와 같은 말씀들입니다. 교회 다니시면 성서와 같은 말씀, 절에 다니면 불교는 경전과 같은 말씀, 마호메트를 물으시면 마호메트와 같은 말씀들입니다. 이 기출문제는 하나하나 의미가 지금 똑같이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타인의 열에 또 나왔습니다. 조건 보입니까? 보수를 받고, 자,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인데 금전 소비 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를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한다. 5. 조건이 3가지죠. 타인의 을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반드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에 금전 소비 대차에 부수하는 저당권의 설정 중개에 해당한다. 아까 문제도 지나갔죠.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중개에 해당합니다. 저당권은 해당되니까. 5. 2번 개공사가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거 당연한 거죠. 지극히 지문이 정확하게 돌았고. 3.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당연히 오죠.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된다. 지금 이 표현이 중요한데 여기서 여러분 살짝 조심할 거,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있잖아. 그죠? 우리나라의 최고급 자격증이 변호사 자격증입니다. 자, 이 변호사 자격증은 법률에 관련되는 모든 내용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예를 들면 내가 변호사를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도 할 거야. 왜? 부동산 중개업에 관련되는 내용도 전부 법이 연결이 돼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연결을 했으니까 소송이 일어났겠죠. 왜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으면서 중개업을 하느냐 하고 이제 그 변호사를 대상으로 이제 소송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겠죠. 자, 변호사는 싸움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하고 소송을 해서 누가 이겼을까 하고 보니까 역시 뭐라고 나왔다? 변호사도 등록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업을 못한다. 지금 이 말로 판례가 연결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경공사 입장에서 좋은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 지문이 출제가 잘 됩니다. 자, 다시 변호사도 반드시 중개업을 하려면 사무소 등록 기준을 적용받는다. 5. 4번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이라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5. 지금 한 4번째 나왔는 것 같은데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되지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하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맞네요. 틀리는 것 5번 들어옵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 당사자에게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법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 X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거.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자를 우리는 무등록업자라 부르고 예전 말로 하면 무허가업자예요. 자, 그러면 무등록업자는 느낌상 나쁜 놈이잖아. 지금 그죠? 나쁜 놈이니까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만 하더라도 처벌할 것 같은 느낌이 확 오지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한다?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받아야만 처벌을 하지 요구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조문입니다. 지문이죠. 5번 판례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등록업자는 나쁜 놈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속 요구만 하더라도 처벌한다면 틀려요. 약속 요구만 하는 건 처벌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아야만 처벌한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은 얼마? 5번인데 1, 2, 3, 4, 5 지문이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또 출제도 되고 앞으로도 계속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8번 문제는 자그만치 별이 3개면서도 중요한 그리고 자주 출제된다라는 상급 문제죠. 문제도 중요하고 출제 빈도도 상급에 해당합니다. 9번 넘어왔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중개대상물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법 제3조 토, 근, 입, 광, 공이 중개대상물입니다. 반드시 암기돼야 됩니다. 자, 중개대상물이 뭐라고요? 토, 근, 입, 광, 공 5가지가 있고 토가 뭐죠? 토지, 건축물, 건물,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중개대상물이고 이 5가지 물건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40여 년 동안 법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나올 때 토지는 토지라도 이런 건 되느냐, 건물은 이런 건물은 되느냐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토, 근, 입, 광, 공 5가지가 중개대상물이고 문제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요거 장래의 건물로 본다. 아주 시험에 잘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가도 돼요.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러면 되겠죠.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 상태의 건물. 우리는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를 따지지 않습니다. 또 5층짜리 건물에 1층만 짓더라도 이거 사고 팔 수 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입주권 하면 여러분 무조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단조롭게 가도 되죠. 분양권 된다. 입주권 안 된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리얼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자 대토권이라는 권리를 니 살래 팔래 중개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번? 1번이다. 이렇게 갑니다. 왜 되고 안 되고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10번 지문입니다. 역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자, 1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한다. 당연합니다. 장차 건물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좀 전에 분양권하고 공부를 하셨죠. 2번 공용 폐지가 되지 않은 행정재산. 행정재산 대표적으로 여러분 학교, 동사무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여러분 국가 소유나 뭐 서울시 물건을 우리가 중개 살래요 팔래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국공유 물건 행정재산은 중개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은 당연히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그죠? 토, 근, 입, 광, 공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임목 중개대상물이다.
4. 주택이 철거될 경우 또 나왔죠.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자, 대토권 하면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건 정확하게 O. 그죠? 다 맞네요. 5번.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X.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5번이고 계속 지금 출제된 지문 중에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기억하시고 앞에 지나간 문제 중에 금전소비대차라는 이런 살짝 어려운 문제가 좀 있었죠. 여러분 금전소비대차가 뭐냐 알 필요 없어. 저당권의 설정은 중개가 된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인데 아주 지문들이 좋은 것들입니다. 이게 자주 출제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11번 다시 중개업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11번 중개업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 반복 계속성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임야의 매매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으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5죠. 여러분 업이 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을 요구하는데 이때 사람은 불특정 다수지만 물건은 임야만 중개하는 것 당연히 중개 대상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밖에 가면 우리는 공장만 전문으로 매매합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공장만 전문으로 매매합니다. 또는 뭐 하숙집만 알선하겠습니다. 물건은 특정되어져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일단 답은 1번 되겠죠. 자, 그래서 옳은 것 1번. 자,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 X죠. 자, 등록이라는 조건에는 보수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한다는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틀렸고 3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좀 전에 지나갔습니까? 컨설팅 행위 중개에 해당한다. 판례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4.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오, 맞죠? 물건은 특정되어도 된다 그랬죠? 토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5번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 방금 했죠? 금전소비대차 이런 말은 모르시더라도 저당권의 설정은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1번을 제가 해설을 잘못했네. 그죠? 자, 1번 보시면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자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하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X죠. 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특정 다수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이었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몇 번? 4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1번은 제가 해석을 살짝 잘못했습니다. 업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1번 틀렸으니까 정답은 4번 하고 돌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여러분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시 기출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